안녕하세요, 기입니다. 12월 미국 금리 진짜 내릴까요? 요즘 CME 페드와치 보면 12월 FMC에서 0.25% 인하할 확률이 76.9%로 찍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확정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표를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올해 투표권이 있는 연준 연 12명의 최근 발언을 모아보면 그림이 꽤 다르게 보입니다. 추가 인하보다는 일단 여기서 좀 지켜보자는 동결파가 6명으로 머릿수만 보면 오히려 동결 쪽이 앞서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FMC 투표권 12명이 어떻게 갈려 있는지, 그럼에도 시장은 왜 인하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지, 이 괴리가 미국 주식,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는 파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투표권을 가진 12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회의가 바로 그 장면이고 우리가 말하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매파다, 비둘기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12명 안에 들어있는 멤버들이에요. 이 12명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 워싱턴 DC에 있는 이사회가 7명이에요. 의장 제롬 파월, 부의장 필립 제퍼슨, 그리고 마이클 바, 미셸 보우먼, 리사 쿡, 크리스토퍼 월러, 스티븐 미런까지가 이사 7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지역 연은, 그러니까 각 지역 연준 총재들이에요. 여기서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항상 투표권이 있고 나머지 4자리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들어옵니다. 이름 옆에 보면 각 지역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수전 콜린스, 오스틴 그루즈비, 알베르트 무살렘, 제프리 슈미드 이렇게 5명이 표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3단계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와 전망을 보고받는 단계입니다. 연준 스태프와 이코노미스트들이 물가, 고용, 성장률 등 주요 지표와 향후 경제 전망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둘째, 각 위원의 발언과 토론 단계입니다. 이사회 멤버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자신이 보는 위험 요인과 지역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금은 인하가 적절한지 동결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셋째, 12인의 투표와 발표 단계입니다. 성명서 초안의 기준으로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12명이 순서대로 찬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가 FOMC 회의 이후에 공식 발표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위원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위원은 고용 둔화나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표를 보고도 한쪽은 아직은 동결, 다른 쪽은 이제는 인하 시작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실제로 표를 가진 사람은 12명뿐이라는 점입니다. 바깥에서 발언이 많이 보이더라도 해당 인사가 올해 FOMC 투표권이 없다면 사실상 시장에 주는 실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볼 때 연준 전체가 대략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지금 투표권을 가진 12명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가 따로 추려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장 쪽 시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12월 금리 인하 확률 76.9%라는 숫자는 대부분 CME 페드워치라는 도구에서 나옵니다. 이 페드워치가 어떤 원리로 저 숫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막대 차트가 바로 CME 페드워치 화면입니다. 페드워치는 쉽게 말해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선물 시장의 베팅을 확률로 바꿔서 보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두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3.5에 3.75%로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76.9%, 지금 수준인 3.75에서 4%를 유지할 확률이 23.1%로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10명 중 거의 8명 가까이가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페드와치를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숫자는 연준 내부의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FOMC 의원들이 우리는 인하 확률을 몇 %로 본다 공식 발표한 적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선물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참가자들의 베팅을 확률처럼 계산해서 보여주는 값입니다. 둘째, 이 확률은 수시로 그리고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추가 인하의 긴급성은 없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인하 확률이 하루 사이에서 70%대에서 50%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근시일 내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다시 70에서 80%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 숫자는 연준이 미리 정해놓은 답안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스냅샷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 내부의 실제 표 계산과는 언제든지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간격이 커질수록 나중에 FOMC 결과가 발표될 때 시장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 특히 파월 의장은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0월 FOMC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보겠습니다. 10월 29일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에서 4.25%에서 3.75에서 4%로 0.25%, 25bp 인하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두 번째 인하였고, 표면적으로 보면 본격적인 완화 전환인가 하는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이었죠. 그런데 시장의 해석을 진짜 바꿔놓은 건 결정 그 자체보다 그 다음에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10월 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12월 회의를 두고 추가 인하는 전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10월에 한 번 더 인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월 인하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나오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이 멘트 이후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베팅이 줄고 성장주, AI 관련주가 한 차례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물가는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2% 목표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은 물가 하락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둘째, 고용과 실물 경제입니다.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심각한 경기 침체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더 내리면 나중에 다시 올려야 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경계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공백과 불확실성입니다. 일부 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노이즈가 많은 구간이라서 지금은 방향보다 완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25bp 인하라서 호재 같지만 가이던스 자체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0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은 방향은 완화로 돌렸지만 12월 인하까지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그래서 12월 금리를 볼 때는 인하냐 동결이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월에 던져진 이 가이던스에서 각 위원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그 방향 변화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2025년 FOMC에서 실제로 표를 던지는 투표권자 12명을 최근 발언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이 분류는 고정된 내용이기보단 지금 시점의 스냅샷으로 보셔야 합니다. 새 인터뷰 한 번, 새로운 지표 하나에 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가 인하에 좀 더 열린 비둘기파 4명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는 최근 연설에서 금리 인하는 여기서 이어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여러 번 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정과 고용 둔화를 근거로 12월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러는 10월 회의에서 혼자 50bp 인하를 주장했을 정도로 완화에 공격적인 편이고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긴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은 노동시장이 너무 빨리 식는 걸 막기 위해 결단력 있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현재 금리를 약간 제약적인 수준으로 보면서 상황이 지금처럼만 간다면 근시일 내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뉴욕 총재이자 상시 투표권자라 비둘기 축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반대로 더 내리더라도 서두르지 말자 쪽에 가까운 매파는 6명입니다. 마이클 반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3%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인하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정 콜린스는 12월 인하의 긴급성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금리가 대체로 적정 수준의 근처에 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스턴 골즈비는 앞으로 인하 자체는 열어두지만 미리 당겨서 큰 폭으로 자르는 프론트 로딩 방식에는 불편함을 분명히 드러낸 상태입니다.
알베르트 무살렘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웃돈다는 점을 들어서 추가 인하가 가능하더라도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프리 슈미드는 10월 회의에서 동결 소수 의견을 낸 인물로 지금에서 더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 쿡은 최근 연설에서 과도한 자산 가격 조정 위험을 강조하면서 특히 AI 기술주 쪽 밸류에이션을 경계하는 메파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립으로 분류한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하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입니다. 먼저 파월 의장입니다. 10월 회의 이후에 12월 추가 인하는 전혀 기정사실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선을 그었죠. 그렇다고 인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앞으로 나올 물가 고용 데이터 그리고 위원들 의견 전체를 보고 결정하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제퍼슨 부의장입니다. 9월, 10월 인하에는 찬성했지만 이후로는 이제는 천천히 가야 한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방향은 완화 쪽이지만 스텝을 더 줄이냐 마냐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숫자로만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비둘기파 4명, 매파 6명, 중립이 2명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보면 동결에 가까운 매파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과 제퍼슨 부의장이 어느 쪽 손에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결 쪽에 서면 7대5 혹은 8대4까지 동결표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인하 쪽을 보게 된다면 6대6 동수에 의장이 마지막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2월 회의를 볼 때는 페드와치 76.9%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방금 정리한 이 머릿수 구조를 같이 겹쳐서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시장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수로 보면 FOMC 안에서는 동결파가 더 많은 구조였죠. 그런데도 선물 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76.9%나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인하에 베팅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 고용지표 둔화입니다. 제조업, 서비스 PMI, 고용증가폭, 소비지표까지 전반적으로 강하다보다는 서서히 식어가는 그림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연준이 결국은 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금리 방향 자체는 이미 인하로 돌아섰다는 인식입니다. 올해만 2번 금리를 내렸고 점도표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완만한 인하를 전제로 깔고 있죠. 시장은 방향은 인하로 정해졌다. 언제 컷하느냐 타이밍 싸움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리스크 비대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시 올라가는 위험보다 경기 고용이 한 번에 꺾이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인하해 두는 게 나중에 다시 올리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심리화 포지셔닝입니다. 긴축이 길어지면서 성장주와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이 지쳤고 한 번 인하가 시작되자 이제 긴축장은 끝났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스티븐 미런, 존 윌리엄스처럼 공개적으로 인하를 지지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표는 인하 쪽이 이길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4가지가 겹치면서 페드와치 76.9% 인하 확률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실제 머릿수는 매파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12월 FOMC 당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에 정말 금리 인하가 나올지 아니면 동결로 갈지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12월 인하 가능성을 약 76.9%까지 가격에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FOMC 당일에는 인하다, 동결이다 그 자체보단 결과가 시장이 기대했던 76.9%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나오느냐, 이 기대 대비 차이가 지수와 섹터 움직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5bp 인하, 그러니까 시장 기대와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인하 가능성이 70% 이상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발표 직후 지수가 크게 튀기보다는 점도표랑 파월 멘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추가 인하를 열어두는 톤이면 성장주나 AI, 장기치 쪽이 우호적일 거고요. 이번 인하는 보험 성격이고 이유는 데이터를 보겠다는 쪽이면
단기 랠리는 좀 제한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결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이날 70% 넘게 베팅해뒀던 상태여서 동결이 나오게 되면 인하 기대를 청산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성장주, 장기채 매도, 달러 강세, 변동성 지수 급등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방향은 역시 파월 멘트에 달려 있는데요. 방향은 여전히 인하지만 데이터를 더 보겠다라고 정리하면 1차 충격 이후에는 딥 매수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는 매파톤이 나오면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고평가 성장주 중심으로 재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12월 인하 76.9%를 가격에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FOMC는 AI, 반도체, 고성장주의 유동성이 더 붙는 장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버티면서 조정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장이 되느냐, 이 방향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결정과 멘트의 조합입니다. 첫째, 인하의 비둘기파 멘트가 나오면 이번 인하가 시작점이다라는 신호를 읽히면서 성장주, 리스크 자산으로 자금이 더 강하게 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결의 매파톤이 나오면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거나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해석이 붙으면서 그동안 버텨온 성장주, AI 테마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페드와치 확률의 방향입니다. 인하 동결 확률이 76.9%에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연준 이사와 연은 총재들의 멘트입니다. 매파가 톤을 누그러뜨리는지 비둘기파가 오히려 망설이기 시작하는지, 즉 누가 칸을 옮길 만한 말을 했는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인하 시나리오와 동결 시나리오 각각에서 AI, 반도체, 소형주, 레버리지 포지션이 어떻게 흔들릴지 미리 그려보시고 사전에 비중과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FOMC 결과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번에 인하냐 동결이냐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페드와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12명 의원 중 누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때마다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정답 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해 본 시간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구조를 같이 보면서 미국 주식 방향을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음 컨텐츠 준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